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월간 서울경제TV 신희정입니다. 올 한 해 이 글로벌 증시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 후폭풍은 물론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힘든 한 해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에요. 우리 증시는 상저하고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2022년 시장 막바지까지 이 FOMC라는 큰 시장의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마지막 힘이 다소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얼어붙은 투심 속에서 시작되는 2023년, 이 증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가게 될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2023년 증시에는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오늘 신승윤 교수님 모시고 소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우리 올 한 해 동안 정말 힘든 한 해 보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3년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에서 본격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앞서서 올 한 해 동안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증시가 시작되기 전이죠. 지난해 말에 이 주요 리서치 센터장들은 올 한 해를 이 경기 회복을 점치는 목소리와 함께 미국의 테이퍼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좀 줄을 이뤘는데요. 그런데 실제 증시 상황은 그 상황과는 좀 간극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올 한 해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이었죠. 지난해 연말 주요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이야기를 할 때 사실상 미 연준의 스탠스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왜 상저하고를 그들이 예측을 했을까? 이렇게 좀 먼저 이 부분을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상저하고 결국은 그 실질적으로 FOMC에서 그 통화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점차 약해질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중간중간 미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방향이 사실상 그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사실은 연초부터 이제 그 지난 한 4월부터 실질적으로 그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서 금리 인상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8월 와이오밍에서 열렸던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 공포감 사실상 결국 연중 기준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 10월 달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11월 달 들어서 조금은 좀 완화되어지다가 12월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 부분이 조금은 더 넘어서서 내년도 2023년도 경기 침체의 공포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 시장 일단 2023년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이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다라면 지난 연말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던 실질적으로 시장을 상당 부분 짓눌러 왔었던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켜버렸던 이 우려감을 우리가 우려감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을 먼저 가장 큰 전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지난 1년간 우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FOMC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스탠스였다라는 점. 시장의 관심, 물가가 과연 언제 정점을 이루겠느냐라는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계속되어 왔었고 물가 정점에 대한 어떤 그 통과 여부 이에 대한 자신감이 있자마자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뭐 진행형 중에 있습니다만은 있자마자 시장은 금리 인상 강도가 축소되느냐 마느냐로 사실상 시장의 관심이 이어져 갔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시장의 관심은 지난주 FOMC 이후
지난 FOMC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금리 강도의 둔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금리 인하로의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오히려 시장의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뭐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기대치가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의 정점이 어디였겠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금리 인상의 강도의 저점이 어디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금리 인상을 넘어서서 이제 인상의 끝이 나고 금리 하락으로의 전환 시점이 언제겠느냐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면 관심 상황 이동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상 강도에서 이제는 인하 시점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흘러가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시장의 관심은 일단 최소한 내년 1, 4분기는 넘어봐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일단 시장에서 예측치 페드워치 전망에 따르면 70% 이상은 내년도 1월 31일과 2월 1일에 열리게 되는 FOMC 그리고 3월에 열리게 되는 FOMC 각각 25bp의 인상을 지금 점치고 있다.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종결되지는 않는다. 금리가 하락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결국은 내년도 1, 4분기 최소한 3월까지는 시장이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사실은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전개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이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실물 경기로 들어가서 금융 경기는 그렇고 실물 경기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실물 경기는 과연 경기가 연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경착륙을 할 것이냐. 최근 불거져 왔었던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 전환이 늦어지게 되면서 지연이 되게 되면서 금리 점도표상에서 기존 9월달 4.6%에서 이번 12월 5.1%로 상향이 조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이다.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라면 그 장기간 금리 인상을 우리가 사실은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을 과연 경기 둔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 경기 둔화를 넘어서서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 이 부분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여기에 이제 조만간 이제 그 1월 초가 되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통화 정책의 파급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통화 정책이 강도를 둔화하거나 강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바로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게 반면에 파급 시차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파급 시차의 평균적인 그 상황이 한 6개월 이후 정도에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면 와이오밍 잭슨홀 미팅 지난 8월 말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6개월 시점. 그러면 그게 이번 12월 아니면 내년 1월. 그러면 이게 이번 기업들 실적 발표 4분기 기업 실적 발표와 1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 부분을 현실로 다가오는 실물 경제의 위축 부분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냐. 이게 결국은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코로나 상황이 이제 완연하게 이제 그 극복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우리 실물 경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그 고리를 잡고 있는 것이 중국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리오프닝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이냐. 근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 부분은 우리가 2022년에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나타났던 이슈, 그 시절에 나타났던 시장의 변동성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타산지석 삼아서 돌이켜보게 되면서 아직 정상화 과정에 진입하지 못한 업종을 우리가 앞으로는
찾아 나서야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비재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IT 가전이 엄청난 성황을 누렸죠. 네. 왜냐하면 재택이라는 부분, 바깥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극과 극을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에 있으면서 가장 소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어쩌면 야외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야외 활동과 관련된 소비 행태는 상당 부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연하게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지난 월드컵에서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상당 부분 이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뭐 마스크 없이 관중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스포츠 관람을 그대로 즐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야외 활동과 바로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다면 이 부분 어찌 보면 서로 좋았던 것이 이제는 나빠지게 되고 과거에 나빠진 것이 이제는 좋아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절적 영향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이번 겨울 동절기가 지나게 되면서 이제 내년 봄부터는 확연하게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 야외 여행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야외 활동과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의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야외 활동과 원격 활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서로 그 역지사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이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2023년, 2022년과 2023년 확실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IT와 가전, 내구 소비재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교체 주기의 도래가 아직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흔히들 이제 IT, 반도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체 주기가 과연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빠르게 돌아올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은 역시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소비 부분,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과거 평균적인 정상화 과정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모멘텀은 없을 수 있지만 천천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만한 업종은 무엇일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 작년 한 해 그러니까 그 올해 한 해 상당 부분 우리를 힘들게 했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글로벌 밸류 체인과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 일단 장기화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의 어떤 그 전개 양상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네, 교수님께서 올 한 해 2022년 증시에 좀 크게 영향을 미쳤던 최대 쟁점 4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 좀 다들 염려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이 아래 공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래 공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내년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올해 우리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내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 이슈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 여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중에서 내년에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이제 뭐 세상은 바로 뭐 연도가 끝난다라고 끝나는 것은 네. 아니고 바로 이제 연속성상에 있으니까 네. 이건 뭐 FMC의 스탠스 결국은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스탠스 강건 온파에서 이제 그 온건한 매파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모습. 근데 시장의 기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의 지속이 아닌 금리 인하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 네. 지금 점도표상에 5.1%로 높여놨는데 이게 하향되어지는 시점은 언제일까? 그러면 이제 뭐 내년 1월 말과 3월 중순, 3월 21일이죠. 그때 이제 그 25bp 각각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몇 달 동안은 더
이제 동결로 가겠죠. 네. 뭐 0% 기준금리 인상의 변동. 그러다가 이제 인하로 뭐 25bp 인하는 과연 언제가 될까? 50bp 인하는 과연 언제가 될까? 이게 바로 시장의 기대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천천히 정중동의 상황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전개가 되고 가고 있다. 2022년도는 중국의 경기 거의 뭐 바닥국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일단은 뭐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확실히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이제 그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시장 방향성은 결국은 G2 국가에 달렸다. 네. 하나는 미국이고 또 하나는 중국인데 미국은 금리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달렸고 중국은 그들의 리오프닝 방역 정책의 방향성에 달렸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앞으로 2023년도를 좌지우지하게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놓고 이를 중심축으로 삼아서 투자 전략을 여기에 좀 붙여나가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2023년도를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본다라면 4회 연속 75bp 한 이후에 지난 12월 13, 14일에 이제 그 50bp 인상에서 인상 강도를 둔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 내년도 25bp 한 최소한 2회 정도.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4.5%가 됐습니다. 이 부분. 근데 4.5%가 아니라 금리 고점이 어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나타나고 있다. 공포에 대한 확산 배경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의 단기화가 아닌 장기화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근거.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근거하다면 생활고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그 생활고 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은 유지가 될 수밖에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시장이 바라는 바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포커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파월 의장이 지난 12월 FOMC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 중간 목표죠. 중간 정책 목표죠. 소비자 물가 지표 2%대의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는 없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을 박았다라는 얘기로부터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지만 그래서 금리 인상 점도표상의 최고점이 5.1%까지는 계속 상승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5.1%의 점도표가 밑으로 하락 반전되기 전까지는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시장 투자 심리의 가장 중심점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FOMC 입장에서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의 안정, 또 하나는 고용의 안정인데 지금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 중에 어떤 쪽에 더 치우쳐 있냐면 물가 안정 쪽에 더 치우쳐져 있죠. 고용은 조금 후순위로 물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대 가져보게 됩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이제 확신, 금리는 계속 인상을 하지만 물가 안정에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어떤 그 근거가 생기는 순간 이제는 그들은 아마도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물스물 이미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미리 정책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펴야만 그
파급 시차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인 대응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금리 인상 강도의 대폭적인 둔화를 넘어서서 금리 인하로의 전환 시점이 조금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발표되어지는 고용 지표가 지금 현재와 같이 조금 좀 긍정적인 쪽의 지표가 아닌, 이게 좀 역설적인 네. 표현이 되겠지만 조금은 좀 부정적인 고용 지표가 나와줘야 되겠다. 네. 그래야만 연준 위원들도 위기감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의 전환 시점을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점. 3.6%를 넘어서서 한 3.8, 3.9 정도까지는 뭐 조금 올라서 줘야.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어쨌든 고용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어서 미 연준이 물가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인플레가, 그러니까 고금리가 지속되어지게 되고 그 지속되어지는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양새는 결국은 고용의 절벽 내지는 고용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면 그때 돼서 연준이 정신 차리고 금리를 인하로에 전환하기보다는 아마도 선제적으로 미리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놓지는 않을 것이다.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년 2023년도 FOMC 스케줄을 좀 보시게 되면 1월 말과 3월 20일,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은 없고요. 5, 6, 7월 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 10월, 12월 있게 되는데 1, 3월은 아마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 소폭이라도. 근데 5월 시점부터는 서서히 아마도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열어놓고 이번 다가오는 1,4분기만 2023년도 1,4분기만 우리 시청자분들 딱 조금만 더 참으시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극복하시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경착륙 쪽이 아닌 연착륙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 하면 중국이 어찌 보면 시장에 어떤 구원투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중국의 구원투수 역할의 버팀목은 리오프닝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중국의 양회가 열리게 되죠. 정협과 전인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도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 가능성을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해보면 리오프닝 물론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넘어야 될 벽도 많고 그 사이에 우여곡절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리오프닝 과정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 두세 차례,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다라는 부분 경험 삼아서 떠올리시게 된다라면, 중국 역시 위기 상황과 기회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아마도 리오프닝까지 계속 이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될 건데,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중국과 관련된 기회가 시장 내에서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 5월 달 이후에 FOMC의 금리의 하락 전환을 기대하고 3월 달 정도까지는 결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G2에 대한 관심, 중국은 리오프닝, 미국은 통화 정책, 그렇게 되면서 시장 점차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시장의 어떤 관심사항을 이끌고 나갈 텐데,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챙겨야 봐야만 할 지표가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되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아마도 통화 쪽과 미 연준의 통화와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소위 말하는 경기와 이 두 가지 교집합의 집합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국제 유가 하락 반전을 하게 된다라면, 하향화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경기 경착륙과 통화 기조의 강세가 기속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경기가 연착륙을 하고 그리고 통화 기조가 완화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 내 팽배하게 들게 됐다라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오히려 반전하게 되는, 오히려 국제 유가의 상승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기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변곡점 국면에서는 국제 유가의 상승 전환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보시면서 이 부분 잘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로 올 한 해 우리 증시 다시 되돌아보면요. FOMC를 앞두고 그 긴장감이 가득 올라가기도 하고 이 FOMC 지나고 나서 증시가 많이 폭락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내년에도 역시나 이 FOMC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요. 이 금리 인하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바로 G2의 관계 무시할 수가 없죠. 이 중국은 어떤 정책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점들을 좀 집중하셔서 내년에 우리 투자하실 때 그 경제 발효 지표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우리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조금만 견디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증시에 좀 긍정적인 전망 좀 기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포인트, 어떤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제 과연 우리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네.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이고 네. 그리고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이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그 경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네. 스스로도 아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판단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먼저 생각을 해보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 경기의 실물 경기의 둔화 부분 아무래도 네. 이 부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실물 경기의 둔화 부분은 두 가지 판단 잣대를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는 소비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고용이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용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경기 판단의 잣대를 좀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긍정적인 요인 조금 생각을 해보면 동유럽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 양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간의 어떤 그 긴장이 다소간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미국에 대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요. 그다음에 중국 제로 코로나에 대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여전히 불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미국은 통화 정책, 그러니까 G2 국가 중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 미국 쪽은 통화 정책을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고 중국 쪽은 리오프닝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실질적으로 반향이 일어나기에는 다소간 시간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내년도 5월 이후로 보게 된다라면 중국은 당장 이제 내년 3월 이전으로 눈앞에 닥쳐 있는 리오프닝 이슈가 지금 팽배해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내년도 연초에는 중국과 관련된 쪽에 관심을 좀 가져가시고 내년도 중반 이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쪽에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만 쏙쏙 우리가 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따라서 내년도 1, 4분기까지는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년 3, 4분기 이후에는 미국과 관련 소위 말하는 내구 소비재와 관련된 그리고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반도체군이랄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말씀 전체적으로 좀 드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고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 쪽 2023년도 이제 정말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녹록치 않은 고용 상황 시장의 어떤 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쪽. 따라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의 종목보다는 그 업종 내에서 고용이 계속 늘고 있는지, 고용이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 미래 그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순환고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역시 시장을 짓누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실적은 둔화가 되어지는데 주식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밸류에이션이 지금 11배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밸류에이션이 경험적으로 12배, 13배 이상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경기 선순환고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 이런 속에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 결국은 실적이 개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을 놓고 저는 또 거꾸로 역발상 투자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전략. 고퍼에 산다는 얘기는 주가는 있고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퍼는 주가는 안 올랐는데 실적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경기 순환고리상에서 시클리컬 산업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반도체 업종도 그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퍼에 사서 저퍼에 매도하는 전략, 이게 바로 큰 그림 속에서 그 사이클을, 경기 순환고리를 활용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잘 기억해서 한번 나의 투자 전략에 활용하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나 2분기 이후에 긍정적인 전망을 좀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내년에는요, 연초에는 중국 관련주, 그리고 연후에는 이 미국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하셔서 중심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올 한 해 동안 반도체 업황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우려감도 너무 커지면서 특히나 이 기술주의 조정을 심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내년에는 그럼 이런 반도체 업종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올해 유독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2차 전지주, 그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어떻게 좀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그 시점을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반도체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에 철저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대 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산업이다라는 부분. 지금 반도체 가격이 왜 하락을 하고 반도체 업황이 왜 힘든 상황일까? 수요의 성장이 이게 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공급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소위 말하는 부족의 상황이 아닌 남아 도는 상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수요 공급 원칙에 충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2차 전지는 왜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이고 긍정적인 모습, 여기서도 바로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요의 모멘텀이 2차 전지에서는 시장을, 소위 말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이끌어갔다. 반도체라는 일반적인 디램이랄지 아니면 낸드 플래시랄지 이런 부분과는 다르게 우리 2차 전지도 어쩌면 반도체 업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전기전자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그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미 팬데믹 시절에 교체 주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제한적이었다. 근데 4차 산업혁명군의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현실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2차 전지 수요를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고, 그 부분은 수요의 폭발적인 수요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이 폭발적인 수요는 상당 기간 앞으로 눈에 보이면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산업물의 우리 실생활 변화의 결과물이었다라는 점. 잘 보시면 수요 측면 전통적인 수요가 있고 혁신적인 수요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수요 나눠보게 된다면 PC랄지 서버 수요랄지 아니면 그 스마트폰이랄지 핸드폰에 대한 어떤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요, 전통적인 반도체 수요입니다. 근데 혁신적인 반도체 수요 생각을 해보면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소위 말하는 인포테인먼트,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맵을 활용한 전략, 자율주행, 모든 것에 다 집합체였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화석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상당 부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자동차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진입을 해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중에 특히나 2차 전지와 관련된 수요는 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그런 수요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공급 측면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공급 측면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고 조정 사이클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공급 측면에서 수요의 성장이 미흡하다라면 이들 소위 말하는 반도체 산업은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은 가동률, 최소의 가동률을 돌려야만 단위당 고정비를 계속해서 유지 내지는 절감시킬 수가 있는데, 최소 고정률마저도 가동을 못하게 된다라면 고정비 부담만 늘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렇다 보다는 당연히 그 회사는 적자의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적자의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해보면 이거는 가동률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재고 조정 사이클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만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공급 측면에서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과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IT 이 속에서 왜 관심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이 부분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혁신과 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IT에는 옛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진화 과정을 겪었고 혁신 과정을 겪었는데, 혁신 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근데 스마트 기기가 뭐 그 아이폰 14, 아이폰 13 뭐 이렇게 하면서 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보다는 약간 의문이 많이 갔죠. 이건 그냥 진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러면 실질적인 혁신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지금 단기간에 과연 IT 쪽에서 혁신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면 약간 의문이 좀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혁신보다는 진화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은 재고 회전 사이클, 그러면 우리 기업 실적 내에서는 재고와 관련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뭐 재고 회전율이랄지 재고 회전 일수랄지 이때까지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았었던 회계 항목을 찬찬히 이제는 들여다볼 때가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 잘 생각해 주면서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좀 넘어가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가지는 특징은 분명히 있습니다. IT 가전에서는 교체 주기에 대한 진입 여부를 분명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복합적인 4차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셔야 되겠다. 근데 IT를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IT는 일단 침체기와 성장기를 분명히 맞이하게 되면 사이클을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침체기, 경험적으로 IT 업체들이 침체기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위 말하는 시장과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침체기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주식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재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영업적인 측면만 강조하면 됩니다. 우리 장사 잘 된다. 우리 매출 이렇게 늘었다. 우리 영업이익 이만큼 좋다. 이렇게 되면 주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경기 침체기에는 그런 얘기 할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재무적인 관점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 대표적인 것이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EPS 소위 말하는 주당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사주 매입 소각이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켜버리면 발행 주식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영업이익은 똑같다 하더라도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나의 주당 순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재무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영업 침체기에는 통상적으로 IT 기업들이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 과거 애플 컴퓨터도 그랬고요. 테슬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재무적인 어떤 활동을 상당 부분 많이 해왔다라는. 그러면 우리 IT 기업들도 과연 재무적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해 나갈지 이 부분, 이들이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IT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IT 반도체 2차 전지 모든 것이 다 핵심적인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을 하는 전략입니다. 모든 시클리컬 산업의 핵심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요, 모멘텀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급 측면에서는요, 지속 성장 투자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다. 공급 측면에서 지속 성장 투자 어떤 관점인지 다들 아시게 될 것 같고, 수요 측면은 모멘텀이 과연 이 제품의 수요가 살아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 여기서 나뉘게 되죠. IT와 반도체. 반도체는 소위 말하는 수요 모멘텀이 지금 제한적이지 않겠냐. 네. 하지만 2차 전지는 수요 측면에서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네. 걸림돌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될 것이다. 이 부분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포인트를 잡고 생각해 보시면 이 투자 시점과 투자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낮아지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023년 이 거래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포인트가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다양한 정부들의 정책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을 좀 집중하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증시, 이 투자 전략 수립을 하실 때 앞서서요, 어떤 부분을 방점을 두고 좀 고려하시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장기적까지는 중기적으로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1월 효과, 내년 1월부터 당장 1월 효과를 누리셔야 되고, 중기적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미국의 통화 정책을 노리셔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먼저 1월 효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월 효과. 1월 효과는 결국은 이 부분이죠. 배당 락이 회복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른 소위 말하는 정부 정책 편승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처에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이 되고 얼마만큼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겠느냐. 이 부분, 소위 말하는 경기 둔화기에는 시장 기대,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 기대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결국 1월 효과의 배당락 직후, 특히나 경기가 둔화되고 주가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절에는 배당락 회복이 상당 부분 빠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도 1월 초부터 시작되는 배당락 회복, 어떤 기간보다, 과거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 배경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그 올해 초에 그 배당을 집행했었던 그 배당금이 과거 경험치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금액의 배당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 배당락은 더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 큰 배당락이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있는 상황에서 배당락이 크게 나타났으니까 그 회복은 오히려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다. 오히려 1월 효과의 극대화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배당락 직후 매수, 내년 초부터 바로 배당락이 많이 된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배당락 회복을 노리시는 관점에서 선별적인 투자 어떠실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경기 침체를 극복을 해야 될 텐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극복 과정 속에서 누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하나가 있으며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일 확률이 높겠다. 이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충분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내년도 아마 5월, 6월 달 실질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의 하락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은 금리 인상은 언젠가는 금리 하락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 금리 하락의 전환이 내년도 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중순이 될까일 뿐이다. 그러면 사실상 오히려 시장에서는 고용의 조금은 더 빠른 둔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이 오히려 앞당겨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부분. 고용의 어떤 그 둔화 부분의 정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로 이제 세 가지 다시 1월 효과, 중국의 리오프닝, 미국의 금리 인하로의 전환 시점이 언제일까? 이 금리 인하로의 전환 시점의 시금석 방향타는 고용 부분이 될 것이다 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잘 해두시면서 실적 중심으로 분명히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왜 실적 중심이냐? 왜냐하면 통화정책에는 파급시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어떤 부분이 어떤 업종이 먼저 오고 어떤 부분이 나중에 오고 어떤 업종이 더 폭이 크게 날 것이며 어떤 업종은 더 폭이 작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 놓고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뛰어가지는 않지만 천천히라도 걸어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 단언컨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군들 과거치 평균치에도 도달하지 못한 실적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평균치가 될 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모멘텀은 없을 수 있습니다. 빠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천천히 올라간다.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에 편안하고 안심을 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시키는 것이 낫지 위험스러운 종목군, 위험스러운 업종군에 투자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내년도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서 내년 포트폴리오를 위해서요. 1월 효과와 리오프닝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가올 내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시기별로 이슈별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2023년 첫 거래일을 앞두고 투자의 큰 방향성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올 한 해 동안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요,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정말 밝게 빛나는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내년에도 시장의 핵심 이슈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